이렇게 이 산속에 우거진 덤불이죠. 그게 덤불이라니죠. 가시덤불. 그래서 그 덤불 밑에 이렇게 제가 이게 심은 겁니다. 심었는데도 이 안에서도 잘 살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제 농장인데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를 자꾸 그 농가에서는 그 공터로 남기면서 그냥 풀도 미처 못 깎아가지고 호랭이가 나올 정도로 이제 아주 이렇게 지저분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안에 뭐 비닐도 집어 던지고 뭐 사람이 못 갈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여전히 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터를 여러분 산마늘 농사를 안 짓더라도 이런 공터가 생기면 산마늘 갖다 꽂아놓으면 지금 저는 이게 지난해 사진인데 지금 금년도에 들어가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꽉 차서. 그런 정도로다가 지금 아주 꽉 이게 찼습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 안에도 이렇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집 뒤에 여기 이제 이끼 끼는 데 있죠. 이런 데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연구소에 그 이제 잔디밭이었었는데 잔디밭을 제가 그 로타리를 쳐라 그래가지고 비료도 안 주고 그냥 로타리를 친 위에 잔디가 성성 살았죠. 거기에다 저희가 직접 심어놓은 겁니다. 잘 돼요. 잔디밭에도 잘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일반 밭입니다. 노지밭. 근데도 이렇게 잘 돼. 그래서 음지나 양지나 할 것 없이 잘 되는데 이거는 이 식물은 죽지를 않는 식물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사람 수명보다 더 기를 수가 있어요. 이게 죽지 않는 식물이다. 그래서 포기가 차면 찢어서 분주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목숨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제 농장인데 차광망을 씌운 거하고 안 씌운 거하고 생육이 똑같아. 근데 왜 돈을 들여서 차광망을 씌웠냐? 요건 뭐냐면 수확을 할 때 이렇게 차광망을 씌우면 잎이 보드랍잖아, 그죠? 그리고 잎 면적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수량도 많고 품질도 전국에 갖다 주면은 이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감성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들이는 농업.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차광망을 씌운 겁니다. 근데 뭐 없으면은 그냥 저 차광망을 드문드문 가다 맑고 짚고 자가지고 주저앉지 않게 그늘방만 만들면 상관없어요. 이게 뭐 꼭 좋은 파이프 아닙니다. 저는 호박 농사 짓는 그런 파이프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다 비닐 안 씌우고 그냥 차광망만 씌운 겁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도 이리로 옮겨가서 이제 이렇게 또 이 차광망 씌우면 또 이런 그 좋은 품질의 나무를 수확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산마늘은 이제 뭐 종류가 뭐 이제 한 2가지 되는데 그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산마늘 그냥 심심입니다. 그래서 특수 성분은 뭐 이제 아연이 많습니다. 아연이 한 배추의 27배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강장, 강정 이제 이런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행자마늘이라고 합니다. 절간에 중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행자라 그러죠.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한국에서 불교가 넘어갔기 때문에 걔도 그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자가 몰래 뜯어 먹었다 그래서 일본은 행자마늘 이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연이 결핍이 되면 이제 성기능 저하, 그다음에 키가 안 크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아연정을 이제 팝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2번째로 이 아연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15ml에서 30ml 정도 매일 먹어줘야 되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의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구성 물질입니다. 이 아연이. 그래서 이제 정력이 좋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일맥상통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양파를 많이 먹으라면 피가 맑아지려면 양파를 많이 이제 아주 국민체에서 하면 양파야만 피 맑아지는 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양파에 비해서 산마늘은 이 효과가 8.3, 10배 정도의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먹어주면은 이 고지혈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풀어주는.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이제 청혈 효과 이제 이런 것들이 요건 일본에 있는 학자가 이제 이 발표를 한 논문 중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재배 면적은 도대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강원도가 한 50% 정도 재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강원도가 이제 절반 정도로 생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생산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배하는 데는 없고 요거는 이제 백두산 일원에 이제 지금 재배가 아니라 야생하고 있는 걸 뜯어다가
요즘에 그 식당에 한국에 수입을 해서 식당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는 그 북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재배를 했는데 일본에서도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은 어떠냐? 서양은 판매하는 건 없어요. 그냥 야생종을 뭐 한국 사람이나 그다음에 그 서양 사람들이 일부 이렇게 이제 뜯어먹는데 뜯어먹다가 걸리면 아주 징역이 뭐 한 10년 정도 됩니다. 여기는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산에서 즐기는 정도. 근데 한국 사람이 가끔씩 울타리를 타고 넘어서 이제 뭐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교포들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국은 재배를 이렇게 한 1m 정도 두럭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4-5주 정도를 심어서 포기가 꽉 차면 이때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은 나물이 아주 뻣뻣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막 뜯어서 이제 뭐 이렇게 전국에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무게가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더 커서 1g이라도 더 나가야 나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허접한 농사를 이제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왜 이렇게 뻣뻣한 나물 먹지도 못하는 걸 보냈냐? 근데 어쩔 수 없어. 너한테만 간 게 아니라 전국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너는 이걸 먹어야 돼. 이렇게 안 먹으려면 반품해. 이런 식으로 배짱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실 슬픈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고객 중심의 감성 농업으로다가 전환하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농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어떤 이 학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신선하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울릉도 산마늘이 있을 때에 2003년도에 이미 울릉도는 끝났다. 저희가 몰래가 잠입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그때 끝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갔다 온 사진인데 50개입니다. 50속이죠. 50개를 이렇게 묶음 단위로 주로 팔고 있는데 다르죠 우리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걸 갖다 뿔명이라고 그럽니다. 뿔명이죠. 사슴 뿔처럼 생겼다 해서 뿔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줄기를 길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거를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가을에 이 땅이 얼기 전에 새수랑으로다 이렇게 새수랑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걸로 이렇게 푹 빠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 들어오면 이제 흙이 절반 정도 묻고 산마늘 덩어리가 이렇게 들쳐지죠. 그대로 놔둡니다. 뿌리가 마르건 막.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리가 내리면 한 달 정도를 두어뒀다가 그거를 이제 이 손수레에다가 싣고 들어와서 이런 하우스인데 하우스가 꼭 우리 얘기하면 콩나물 하우스처럼 위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부지포로 깜깜하게. 그래서 나지막합니다. 거기다 난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저 산마늘을 갖다가 아주 사람만 이렇게 다닐 정도로 해놓고 전부 붙입니다. 이렇게 흙덩어리를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흙덩어리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툭툭 털어지면서 뿌리가 한 이제 70%는 나오고 이 흙이 한 30% 묻은 그런 정도겠죠. 그런데다 그 위에다가 물을 줍니다. 이렇게 쑥쑥 물을 주면 이게 이제 한 20일 정도 되면은 이만큼씩 노랗게 크죠. 왜 우리 마늘 물에다가 꽂으면 노랗게 크듯이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부직포를 이렇게 벌립니다. 옆으로다가 벌리면 이만큼 이제 해가 들어가는 구멍이 생기죠. 그 구멍을 통해서 산광이죠. 흩어진 이 광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연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한 25일 정도 되면은 이 출하를 합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먹으면은 입에 그냥 깨무는 동시에 이게 아삭아삭하면서 이렇게 이빨이 아주 잘 들어가는 정도로 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이 장아찌를 담급니다. 그래서 단무지 무하고 이렇게 쌍벽을 이루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타이 시장에 아침 시장을 가봤는데 이렇게 산나물들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산마늘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행자님 있고 그죠? 그래서 가격은 50개당 2,700엔인데 우리 돈을 환산하면 한 10배 정도 하면 됩니다. 엔에다가. 그럼 27,000원이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이렇게 일본은 노동력이 비싸거든요. 가격이 또. 그래서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는데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산마늘 가격이 1kg에 10,000원씩 했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2만 원, 뭐 2만 3천 원, 뭐 이렇게 가격이 가잖아요. 그게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아찌 공장들이 강원도에도 한 두세 개 정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빨아들이는 그 가공량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조금 빨아당긴다고 해서 가격이 배로 뛴 겁니다, 사실. 그래서 가격은 안정화되면 제 생각 같아서 농업인들한테는 욕먹겠지만 키로에 한 10,000원 정도만 받아도 괜찮은 농사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간장 국물에다가 이제 식초 50에 간장 50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담그는데 얘네들은 맛이 달달해요. 너무 달달하고요. 근데 이 간장 국물을 빼가지고 이것도 또 팔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이거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알뜰하게 팝니다. 그래서 일본에 뭐 짓는 장면 우리하고 똑같죠. 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국은 농사 짓는 게 없어요. 이 연변 시장을 제가 갔다 왔던 적이 있는데 연변에는 조선족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물도 뭐 고사리도 이렇게 뭐 송이 뭐 저 더덕 말린 거 뭐 이런 겁니다. 이러는데 없어요, 여기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음치인데 뭐 몇 년 묵은 건지도 모르겠어서 소금이 고등어 저 염장한 거 모양으로 허옇게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인데 이 독일에서는 그 램선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봄 강장제 독일에 그래서 이건 저 일부 약은 뭐 저는 못 봤습니다만 바이엘 제약에서 이 강정제로다가 이거를 그 추출해서 팔고 있다 그랬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환계를 정화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미국에서는 영명으로는 이 베어스 갈리, 곰의 마늘 이렇게 이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곰 마늘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러시아입니다. 요거 러시아의 그 아침에 그 계란 프라이에 염장한 이제 이 산마늘을 이렇게 먹고 있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이 저기 아이다호 쪽인데 이렇게 인공조림했는데 산마늘이 점령을 해서 다른 식물이 못 나올 정도로 다 이렇게 꽉 차 있다. 그러면 산마늘의 생명력도 대단하고 다른 식물은 못 들어오게 할 정도의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 모양은 우리나라 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몽골 가도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아주 요만큼씩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농사를 지면서 작년에 저는 아주 이쑤시개 같은 모종을 심기 시작해가지고 4년 만에 수확을 하면서 제가 소득 분석을 낸 겁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300평당에 이파리하고 이제 종자하고 이렇게 땄는데 이파리가 2,59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종자가 이제 171만 원인데 벼농사가 300평에 70만 원 정도 됩니다. 벼농사를 지면 300평에. 그러면은 벼농사에 한 37, 21, 한 2.5배 정도 되죠. 이 종자만 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자만 따고 이파리 안 따고도 종자만 따고도 지금 현재의 논농사보다도 나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700만 원 정도 시바루당 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버는 게 아니고 4년 동안을 재배를 해서 낫을 깎은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이렇게 수확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거에 이제 낫을 가지고 이제 수확을 한 겁니다. 도저히 저는 뭐 꿀 안 져서는 농사를 못 지니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여력이 되는 분들은 이파리를 따서 팔면 매년 고정적인 수익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농장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4년 정도 되면 요렇게 꽉 찹니다. 꽉 차는데 이거 비닐 씌운 게 아니라 차광막만 하나 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낫으로 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평 정도 되는 조그만 이제 이 차광막 하우스인데 여기에서 1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낫으로 깎아서. 그래서 자로 돼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낫으로 깎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종자는 어떻게 했냐? 종자는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종자가 핍니다. 꽃이. 하얗게 펴서 이제 종자를 수확을 하고 나서 이제 이파리만 남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자,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은 모종,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내내 그래도 한 3번 정도의 수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마늘이 재배 환경을 이렇게 보시면
재배 환경이라고 하면 사람이 지배를 하기보다는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작물을 하나 가지고 오면 똥거름을 줘가지고 내가 아주 잘 기르고 이게 지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게 이 산마늘이 바라고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인가를 이해만 해주면 그거를 환경에 맞도록만 이렇게 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콩, 옥수수 농사 질 때서부터 비료를 많이 주는 것이 수확량이 많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 빠져서 이런 식물들을 볼 때에는 비료는 무엇을 줘야 되고 농약은 무엇을 줘야 되고 이거부터 이 농사를 배우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울릉도에 이제 그 고향을 둔 울릉도 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안개가 습습한 그런 환경에서 이제 도서 환경이죠. 그러니까 해양성 이런 환경에서 여 밑에 들어가 보면 신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숲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햇볕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렇게 이른 봄에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이른 봄에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 중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이 산마늘입니다. 그래서 이 눈 속에서 쑤시고 올라와서 이파리가 없을 때에 이미 생육 중기 단계를 보내고 나서 이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 다음에 노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앞당겨 있는 거야. 이 식물대 속에서도 양분이 없지만은 거기에서도 버티고 살 수 있는 것이 이런 환경을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달리해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럼 밭에서도 이런 환경만 갖춰주면 문제가 없겠네? 그게 답이죠. 그게 농사를 잘 짓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면서 뒤로 넘어가면 아주 손쉽게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뭐 다 넘어가고 그래서 그럼 재배를 예를 들어서 뭐 재배 지대별 뭐 이래 따졌는데 이거는 학술적인 거고 사실 어디가 돈을 더 많이 벌어주겠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고랭지가 좋을까요? 아니면 저 전라도 해남이 좋을까요? 경남 고성이 좋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고랭지죠. 정답입니다. 고랭지가 월등히 재배는 잘 되죠. 재배는 잘 되는데 값은 최저 가격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값을 많이 받는 쪽이 유리하겠죠. 그거는 고랭지보다는 여기 화천 간동면이 그러니까 저희가 농사 짓는 게 고랭지보다 낫다는 얘기죠. 저보다는 저 앞에 가평쯤에 짓는 사람이 또 한 이틀 정도 빠르니까 거기가 저보다 좀 낫겠죠. 그 저 남부 지역은 한 보름 가까이 12일에서 보름 가까이 빨리 나옵니다. 그럼 어디가 유리할까요? 남부 지역이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산나물은 모든 산나물이 지금 현재의 고랭지가 재배는 잘 되는데 잘 되면 뭐랍니까? 값을 못 받는데. 그래서 남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경쟁력이 훨씬 더 좋다. 가격 경쟁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마늘은 그럼 어디까지 되냐? 대한민국 어디든지 잘 됩니다. 저기 그 경남 남해에 남해 출장소라고 있습니다. 그 저기 농촌진흥청 산하 난지 과수 시험장 출장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진흥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이제 자주 올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도 산마늘이 잘 돼. 기가 막히게 잘 돼. 그 저 키위라고 양다리 있죠. 키위 나무 밑에다 심었는데 잘 돼. 그래서 이거 뭐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저기 이 시문이 보이지 않는 데서 잘 산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여기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한여름 땡볕에 농사를 잘 지려고 이놈을 갖다가 김을 1년에 5번 내는 농가가 있어요. 부지런한 거죠. 새벽에도 매고 저녁에도 매고 밤낮으로 매서 빤빤하게 기르면 이렇게 이 햇볕에 타가지고 이렇게 돼. 근데 바빠가지고 이장 활동해느라고 바빠가지고 농사를 제대로 못 본 사람은 이파리가 깨끗해. 이 햇볕에 이 끓이는 거를 다른 풀들이 막아줬기 때문에 어디가 좋을까요? 이 상처받은 것보다는 이게 낫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 게으른 농사가 낫습니까? 부지런한 농사가 낫습니까? 게으른 농사가 이 산마늘은 게으른 농사
게으른 농사입니다. 게으른.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김을 한 번도 안 봅니다. 얼마나 게으릅니까? 근데 잘 돼요. 그 동네에서 가장 깨끗합니다. 밭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이 산마늘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뭐 여기에다가 가을만 되면 가을 북주기를 해야 됩니다. 산마늘이 저 알뿌리가 바깥으로 노출이 되면은 그다음에 산마늘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뭔 지장을 받는지도 몰라. 그냥 지장을 받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삽씩 흙을 올려놔줘야 산마늘이 잘 누가 그랬는지도 몰라. 하여튼 기가 막혀요. 아주 썰이죠, 썰. 참 웃어요, 웃어. 근데 왜 그러냐면 산마늘이 이렇게 큰 걸 보면은 이렇게 딱 붙어서 크면은 공기가 못 들어가게, 땅속으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큰다면 몰라. 근데 산마늘은 벌어져서 크거든요. 왜? 이게 벌어지면 이루다 뿌리로다가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흙을 덮어준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뿌리가 여기에서 이 알뿌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마디를 내 가지고 여기에다 다시 위로 뿌리로 기어오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절대 흙을 덮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면 통기성, 공기가 좋게 만들어 주어야 이 산마늘이 잘 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이거 다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죠. 그래서 요 종자는 뭐냐면 종자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종자가 달리면 이렇게 알을 깍대기를 껍질을 하면 파시처럼 까맣게 나와요. 까만 종자. 근데 농가에서 주로 팔고 있는 거는 그 파 껍데기 있죠. 파 종자 껍데기. 그거를 이렇게 분리를 안 하고 그리고 팝니다. 왜? 그거 베끼기가 힘들거나 귀찮거든. 그러니까 그냥 무게로 달아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 심습니다. 심으면 뭔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그 껍질이 썩을 거 아닙니까? 땅속에 들어가면 썩으면은 그 산마늘을 죽이는 아주 유일한 병이 하나 있어. 한 가지 딱. 그게 신비단병인데 그 병균이 붙어서 영양원이 되는 거예요.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 병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종자를 만약에 구입해서 심는다면 그 껍데기를 다 깐 종자나 아니면 까서 심으시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종자가 170만 원 정도 300평당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종자를 일반 농가들 가보면 종자가 이렇게 송이가 달려있으면 한 열알 정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뜯어봐야 품값도 안 나오게 달립니다. 달리질 않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종자가 아주 빵빵하게 붙었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만 아십니다. 이게 강의를 한 건 내가 탈북민들한테 전해가서 한번 했고 오늘 이제 이게 처음일 거야. 근데 이 종자가 빵빵하게 달리는 이유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종자도 많이 따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종자를 많이 따는 거는 뭐냐면 결국 4월 중하순경에 그러니까 이제 봄에 새싹이 오를 때 거름을 한번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비료를 한번 뿌린다고 위에다 이렇게. 근데 비료는 30일 정도 되면은 이게 비료가 이 땅 속으로다가 들어가는 놈은 37%밖에 안 되고 전부 그 물에 젖있는 순간에 대기 중으로 다 질소 성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비료 창고 문을 열면 아우 냄새 그죠? 그게 가스 상태로 돈이 자꾸 날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비료를 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제대로 주려면 땅에다 묻고 주라 그러죠. 이게 날아가지는 못하게. 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땅에다가 주는데 누가 그걸 땅을 파고 줍니까? 저도 물론 이 밖에다 주죠. 그러면은 식물이 먹는 이 비율은 37%만 먹고 나머지는 이 63%라는 거는 다 하늘로다가 돈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산마늘이 정작 잎이 나와가지고 큰 무렵이 되면 비료가 사실 이 양이 적은 거야. 그래서 적은데 그 비료를 그대로 놔두면 꽃이 필 때쯤 되면 영양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 이때의 비료가 딸리니까 뭐라 그래? 가지 많은 나무에 열매 많이 달린다고 그 열매를 나무가 다 붙입니까? 6월 달만 되면 다 털어내고 매달만 남기죠. 나무도 스스로 이 알맹이 떨겨버리잖아. 마찬가지로 이 식물체도
지가 그 종자를 다 맺게 하면 죽겠으니까 그 종자를 털어냅니다. 털어내고 내가 먹고 충분할 정도로만 5, 6 알갱이만 거기다 붙이는 거죠. 그 다 빈송이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4월 중하순경에 웃거름을 주는 거야. 위에다. 근데 어떻게 주냐? 저 이파리가 저 포로인데. 상관없습니다. 이파리에다가 그냥 냅다 뿌립니다. 쭉쭉 뿌리고 그 빗자루 있죠? 빗자루로다가 슥슥 흔들면 이게 이 쭉쭉 굴러내려갑니다. 이 비료알이. 예? 그렇게 해서 이 주면은 그 다음에 먹은 이 비료가 영양 상태가 충분하면 꽃폈던 것이 전부 열매로다가 변합니다. 예. 그러니까 빵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면은 1kg에 12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산마늘 종자가. 그래서 이 종자 수확을 하는 방법이 잘하는 방법이 어떻게? 웃거름을 3월 2일 날 예를 들어서 한 번 줬다 그러면 4월 중순경에 꽃몽우리가 올라서 피기 직전에 한 번 주는 거죠. 벼농사 여러분들 아시죠? 새끼치기 걸음 주고 그 다음에 이삭걸음이라고 주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작아지니까 이삭걸음을 주는 거죠. 그런 원리로다가 웃걸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량이 걸음 주는 양이 산마늘 종자 결실에 미치는 영양.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진으로 보면 3월 1일 날 1차 웃걸음만 주면은 이렇게 알맹이가 빈 쭉정이만 잔뜩 달립니다. 근데 4월 중하순경에 이 웃걸음을 주면은 이렇게 빵빵하게 달리죠. 그래서 털어보면 1차 웃걸음을 준 놈은 요거 다 털으면 이게 159립 정확하게 제가 이제 씌워서 여기다 써놓은 건데 150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웃걸음을 주니까 1100립이야. 몇 배입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안 짓고 그냥 놔둡니까? 비료 한번 이렇게 주면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1차 웃걸음은 2월 20일, 그러니까 3월 1일이죠. 3월 1일까지. 그래서 20일 다시 복합 비료를 60kg을 줬고요. 300평에. 그 다음에 2차 웃걸음은 4월 20일 날 요소 20kg을 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자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이렇게 하면은 벼농사 이상으로다가 이 수확을 올릴 수 있다. 꽉 찼잖아요, 그죠? 종자 이런 거 받고 싶죠. 이런 농사 지려면은 이 종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품값도 안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 시기에 종자를 수확하는 시기가 이 종자 충실도에 미치는 영향. 이게 종자를 언제 수확을 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종자는 7월 10일경에 채종을 하면 종자가 이렇게 보면 짜글짜글합니다. 이렇게 쭉쟁이 주름이 잡힙니다. 가볍습니다. 근데 7월 20일 열흘 뒤에 수확을 하면은 이게 탁구공처럼 아주 그 팥 있죠, 팥 껍데기처럼 아주 맨질맨질합니다. 그래서 이빨로 깨물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 묘의 소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꼭 채종을 할 때는 충분히 익었을 때 수확을 한다. 그럼 충분히 익었을 때가 이삭에서 언제냐? 이 밑에에 있는, 그러니까 이 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밑에서부터 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부터 익는데 이것이 한 10% 정도 까만 알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이럴 때에 수확을 하면은 이런 정도로 반들반들한 이 종자가 충실한 종자가 이 채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작물을 제거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식, 이걸 어떻게 이 돈을 좀 적게 들이면서 이 번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자 번식, 종자를 이 파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김을 안 맺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안 맺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종자 파종할 때에도 이렇게 이제 이게 7월 하순, 7월 중하순경에 파종을 합니다. 이 산마늘 종자는 수확을 하자마자 마르지 않은 상태. 종자는 바짝 말리면 안 나와요. 산마늘 종자는 종자를 바짝 말리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종자를 가급적이면 마를 것 같으면 물을 축여서 보관해뒀다가 9월 초까지, 9월 20일에 싹이 트니까, 그래서 이 종자가 젖어 있는 상태로다가 보관을 해야 그 안에서 싹이 계속 크고 있죠. 그 물이 마르면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바로 파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7월 중하순경에 이렇게 해서 이제 두럭을 만들어 가지고 두럭을 만드는데도 뭐 꾸불꾸불하게 하지 말고 기왕이면 모양 있게 이렇게 저는 뭐 이 연구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1mm 오차도 없습니다. 줄 잡아가지고 다 해서 오해열을 맞춰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폼생폼사입니다. 그래서 고랑도 뭘 해냐면 도장으로 찍어가지고 농사 지금 미친놈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점이 있거든요. 다 숨은 이점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그래서 왜 너 괭이를 멋쩍은 괭이를 넣어두고 이름 도장질을 했냐? 괭이로다가 파면은 돌풀려 채이면 깊게 파일 수도 있고 덜 파일 수도 있고 울퉁불퉁하게 파이는 거죠. 작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김멜 때도 만약에 풀이 난다 그러면 그냥 요런 폭 정도의 호미를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다다다다다 건들기만 해도 흙이 깨지면서 이 풀들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종자를 뿌린 다음에 이걸로다가 쭉쭉 밀면 괭이로다가 긁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심어라. 그래서 깊이는 0.5 내지 1cm 정도 깊이로 다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괭이로다가 긁어서 심었을 경우에는 어떠냐? 돌뿌리가 하나 툭 채이면 여기에 좀 깊어. 깊게 되면 여기 깊게 묻혔겠죠? 그래서 뿌리를 파보면 뿌리가 여기에서 요 뿌리를 요 줄기를 내 가지고 여기에서 알뿌리가 생깁니다. 원래는 이게 여기에서 생겨야 되거든요.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에 다른 것들은 2배 정도 컸는데 이거는 이 짓을 하니까 뭐가 안 돼요. 그리고 이파리가 이렇게 반쯤 묻히면 병에 걸려서 결국은 모종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죠? 기왕이면은 이 면적도 다 내가 돈 주고 내가 경영하는 건데. 그래서 꼭 이 도장 찍듯이 해서 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도장 찍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줄 뿌림을 해놔요. 줄을 맞춰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구슬처럼 해서 잘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기 힘들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기 꼭지를 창틀로 해라고 왜 청소기 끝에 요만 뾰족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서랍 속에 다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창틀 청소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런 피트병 요만한 거 있죠? 커피 뭐 이런 거 먹는 걸 병에다가 조그만 병, 큰 병 말고 거기에다가 종자를 넣은 다음에 그걸 끼고 그 다음에 그 넙죽한 오리 주둥이 같은 데다가 저기 그 나무젓가락 있죠? 그걸 깎아가지고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벌렸다 이렇게 내렸다 해서 종자량이 얼마 정도를 맞춰가지고 그걸 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안 나오면 종자가 엉켜서 안 나오면 톡톡 톡톡 그걸 안 쓰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자 균일하게 되죠. 그래서 균일하게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넘어간 다음에 그냥 쩍쩍 이렇게 밉니다. 그냥 이렇게 미장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퇴비 가루 살이 가면 이만큼씩 쌓여 있는 게 퇴비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 돈 들이지 말고 그거 긁어다가 이렇게 부슬부슬하면 그냥 스르르 부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뿌리는 겁니다. 근데 왜 퇴비가루를 힘들게 갖다 뿌리니? 근데 퇴비가루를 뿌리지를 않으면 이 땅이 말랐다 젖었다 하는 동안에 응결과 수축, 팽창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콘크리트화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발로다가 바꾸던 마른 땅에 가보면 땅금이 쩍쩍 갈라지면서 이 신발 자국도 안 날 정도로 다 콘크리트화 되면은 이 식물 생육이 좋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퇴비가루를 뿌리는 순간 떡가루처럼 1년 내내 이 통기성도 좋아지고 수분 보존력도 좋아지고 식물이 자라는 통기성도 좋아지고 거름도 공급이 되고 풀도 안 나고 이렇게 일거 다득이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퇴비가루를 뿌리는 게 산마늘 모종 기르기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래서 퇴비가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7월 지금 하순경에 파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부지포를 덮어버립니다. 저 부지포를 왜 덮는데 저거는 내년 2월 중순경에 거둘 거거든요. 근데 종자 발화는 9월 20일 열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농민들 중에 야 저걸 2월 달까지 덮어놓는데 그러면 어떤 놈이 강의했는지 미친놈이야. 그 놈은 3만 원 종자 다 죽으라고 그걸 2월 달 그걸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나와 있어도 그 싹은 초엽입니다. 그러니까 본엽이 있는데 그걸 보호하는 보호엽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덮어놔야 됩니다. 이거 여름은 큰일 납니다. 왜? 이게 서리빨에 의해서 알맹이가 다 튀어나오면 끝이잖아. 말라 죽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덮어서 2월 중하순까지 요대로 놔둬야 됩니다. 근데 풀씨는 여기저기 떨어지든지 이 안에는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듬해 봄에 되면은 이렇게 테이프 깔은 위에
산마늘만 쭉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 퇴비가루 뿌린 위에 풀 하나도 나지를 않았죠. 그래서 풀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저거 완전 사기다. 근데 풀이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정 비닐이 되는 게 씌우면 풀이 안 나죠. 그래서 대부분의 잡초 종자들은 광발화 종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햇볕을 봐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묻힌 종자가 밭갈이를 하는 동안에 햇볕에 노출되게 튀어 나오면 7년 뒤에도 이 잡초 종자가 살아서 나오죠. 그래서 이 햇볕을 봐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정 비닐은 햇볕을 못 보게 식물들을 덮어주기 때문에 해 뜰 날만 기다리고 그 안에서 종자가 계속 기다리고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볏짚을 저런 그 테이블을 갖다 뿌려주면 그 땅속에 묻혀 있잖아 종자가. 그러니까 해 뜰 날만 기다리고 저 밑에서 반나절을 여름 내내 기다리다가 한 해가 가는 거야. 네? 그래서 테이프나 이런 가루를 덮어주면 이 풀이 안 난다, 김을 안 낸다. 일맥상통해서 이제 원리를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김을 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MP3 이렇게 누르면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이 포장 전체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월 중순 정도 되면 또 덮어줍니다. 그걸 밭 고랑에다 접어놨다가 다시 7월 중순경 정도 되면 다 덮어줘 그냥.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을 이렇게 떠서 얹어가지고 그대로 놔둡니다. 2월 중순. 그럼 김매기 했어요? 안 했잖아. 이게 김매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알 뿌리는 잘 이제 보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듬해 봄 돼서 이제 2월 중순 정도 돼가지고 걷어내라는 얘기인데 2월 중순을 왜 자꾸 강조를 할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이유는 산마늘은 아주 이름 보면 눈 속에서도 나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나올 때에 이 부직포를 덮어놓고 그대로 이래고 놀러 다니다가 보면 이게 싹이 올라와가지고 노랗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햇볕에 갑작스레 쏘이면 그 이 엽록소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햇볕에 낮출되면서 노랗게 돼. 그럼 왜 보기 싫은 농사를 짓냐? 일찍 부지런만 떨었으면 그런 영향이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눈 오는 날 걷어내는 겁니까? 이렇게 땅이 녹으면. 그래서 늦게 걷어내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싫으면 일찍이 걷어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쫙 나오죠. 그러니까 풀이 또 없는 거죠. 예? 깨끗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풀 나오겠습니까? 확인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농사를 짓고 이 풀 기인매를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일반 농가들 기르는 거 보면은요, 풀에 휩싸여서 풀에 지는 농가들이 태반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큰 뜻을 품고 이 시작을 했는데 마치 머리카락에 흰머리 뽑듯 이 잡초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부직포가 없다. 부직포가 없고 그런 살 여력도 없고 뭐 이렇다 그러면 그거 아니래도 또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걸 한쪽 편에다 이런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장난삼아. 그래서 파종하는 날 동시에 보리를 파종하는 겁니다. 종자에 막 산마늘 종자에 섞어서 같이 파종을 하는 겁니다. 보리 종자를. 이 보리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보리는 올라오지만 산마늘은 그 밑에서 9월 20일 돼야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덮어놔도 영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리가 이만큼 크면 그 다음에 보리를 예초기부터 싹 깎아서 내년도에 나올 자리를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그게 김매기 끝이야. 근데 퇴비는 자동적으로 보리 뿌리가 땅속에 들어갔으므로 땅은 푸슬푸슬한 게 이미 기정사실이고 서리빨은 뿌리가 자꾸 있기 때문에 서리빨의 피해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은 보리 종자를 뿌리는 방법이다. 네. 근데 호밀은 뿌리면 안 됩니다. 여기. 호밀. 나중에 가서 얘기할게요. 호밀은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1년 크고 2년째 반 만에, 그죠? 이제 2년째, 해수는 2년이지만은 2년 반이 되는 거죠. 7월 중순이니까. 그래서 이때에 파종한 거를 이제 수확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양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이식을 하든가 옮겨 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알뿌리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틈실한가. 통통하죠. 네. 그래서 크기는 사인펜 뚜껑 정도 이제 크기로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띄면 떼장식으로 똑똑 떨어지도록 줄 뿌림을 하면 이런 게 좋은데 산파, 흩어 뿌림을 막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잡아다니면 이 뿌리가 머리 저 잎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심기도 나쁘고 이 판매하는 데도 지장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줄 뿌림을 해라. 그래서 종자가 서로 닿는 정도로 이렇게 베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종자 이 모종을 그때 분양을 하지 못했거나 심지를 못했다 그러면 7월 중순경에 다시 헛골에 덮어놓았던 부직포를 이렇게 다시 덮으면 3년생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게 횟수가 묵으면 묵을수록 가격은 점점 은행에 저축하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포기 나누기. 포기가 꽉 차면 더 이상 밀고 나갈 수가 없을 때에는 포기 나누기를 해서 심으면 이제 죽지 않고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큽니다, 뿌리가.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씩 이제 뜯어서 또 이렇게 이제 옮겨 심기를 하면 포기가 또 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는데, 이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산마늘 뿌리 발생과 정식 시기, 이게 무슨 얘기냐? 산마늘을 우리가 주로 심으면은 10월 달이나 그 다음에 이듬해 봄 3월 달에 이렇게 주로 심는 걸로다가 알고 있었고, 제가 책을 쓴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잘못된 이 기술을 한 거야. 왜? 여름에는 심어보지 않고 썼거든. 그래서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서부터 9월 달, 10월 달 이전이죠. 이때에 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뭐가 좋은데? 온도가 높으면 산마늘 뿌리가 땅속에 있으면서도 이파리가 없이 땅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새뿌리가 내려줍니다. 그래서 내년 봄 되면은 뿌리가 옮겨 심기 전 상태로 뿌리가 충분히 난 상태에서 새잎이 나기 때문에 이 모사리를 안 하는 거예요. 모사리를. 그래서 1년 앞당길 수가 있는데, 봄이나 가을에 심으면 새뿌리가 발생하면서 위축된 이파리가 이렇게 쪼그라붙어 가지고 1년을 나니까 이게 위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농사를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을 때에는 7월 달서부터 9월 달 사이에 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3월 3일 날 정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23일, 전년도 7월 23일 날 정식한 거하고 이게 막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는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 10월달 이전에 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월달 이전에, 10월달에 심는 건 왜 그러냐? 전년도에 심어서 뿌리가 내린 데까지 추우면 뿌리가 안 내려요. 하나도 안 내리고 봄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럼 봄에 심은 놈이나 가을에 심은 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여름에 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을에 심는 게 두 번째로 좋고, 세 번째는 봄에 심는 게 가장 나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심는 거는 심어서 산마늘을 잘못 심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예? 산마늘이 그 정도로 이 목숨이 질깁니다. 그래서 땅에 굴러다니다가도 절대 죽는 법은 없습니다. 심다가 땅에 떨어진 놈도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새뿌리를 내려서라도 어떻게든지 사니까. 달래 있죠, 달래. 달래 목숨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는 거는 아무렇게나 심어도 되는데, 이 심을 땐 저기 32mm 파이프나 이런 거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한 사람은 구멍을 이렇게 누르면 쏙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홈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땅에다 대면은 이게 가지런하게 뿌리가 굴러가면서 그냥 꾹 찔러서 누르면은 뿌리가 절반 정도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가다가 다 못 들어가니까. 그래도 제대로 심은 거나 이렇게 심은 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어느 거든지 쉽게 심는데, 가급적이면은 깊게 심는 것보다는 얇게 심는 게, 왜? 통기성, 아까 공기의 호흡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얇게 심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무 깊게 심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심는 깊이를 이 심겨졌던 깊이만큼만 심는 것이 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깊게 심어도 잘 자라라고 이 두둑을 크게 만들고 깊게 푹푹 찔러서 심은 경우에 여기에 맨 처음에 뿌리가 있었습니다. 이놈이 뿌리가 있었는데 깊게 심다 보니까 1년째에 여기에다가 갖다 줄기를 내가지고 여기에다 뿌리를 발생시키고, 그래도 너무 깊으니까 여기다 3년째 가서 여기에 갖다가 뿌리를 내서 이 산마늘이 이 살을 하고 아둥바둥하는 사이에 얇게 심은 놈들은 포기를 잘 차면서 이미 수확할 때가 됐는데, 이거는 아직도 이래고 있어.
그러니까 심는 깊이가 이게 이 농사의 기법 중에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물주가 심는 깊이를 다 정해줬어요. 이 모든 식물을.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모든 식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여러분은 이제 모종 내일 모레 하실 텐데 따먹겠다고 해서 힘이 좋다고 손살도 뜯기고 이만큼 큰 거 사니까 이게 바람에 쓰러질 것 같으니까 절반 정도 파묻었다? 이건 거기다 거름을 아무리 주고 뭐 지주대를 갖다가 이 팔뚝만한 걸 갖다 꽂고 맨날 기도를 한다고 그게 고추가 달리느냐? 가을 돼가지고도 새끼손가락 이상 굵어지지를 않아. 거름을 하나도 안 줘도 코밑둥으로다 들고 해서 돌멩이로 기둘러 놓은 놈은 그냥 놔둬도 엄지손가락만하게 굵습니다. 응? 그래서 농사를 잘 져보겠다고 그거를 보호하겠다고 쿡 찔러 놓은 놈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에서는 뿌리가 쇠약해지겠죠. 그 쇠약해진 뿌리로부터는 충분한 비료로 양분을 갖다가 공급을 못 받습니다. 빨아들일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농사를 지을 때에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이 농사를 지으면 이게 심겨졌던 깊이대로 심어라 하는 데에 숨어있는 이 아주 농업의 기본 철학이 간단한 문구지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잘 기울여보면 모든 농사의 절반은 못자리 농사가 절반 농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심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고 나서는 물 주는 게 좋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모종이 아까워서 이렇게 2주씩 심었습니다. 2주씩. 예. 이렇게. 그래서 2주씩 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산마늘이 그늘을 뭐 좋아하니까 그늘 나무 밑에 그러니까 뭐 두릅나무 밑에 들어가면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따갑고 컴컴하고 근데 그 밑에서도 잘 큽니다. 잘 큽니다. 그래서 이런 차광망을 씌워가지고도 이렇게 아주 기름을 바른 것처럼 반들반들하죠.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그냥 바짝처럼 그대로 게으른 상태로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바랭이 풀이라는 거, 바랭이 풀은 이제 노트에 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가장 흔한 잡초죠. 그래서 그 바랭이 풀을 이용을 해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바랭이 풀은 여름 잡초거든. 그래서 6월 1일 정도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달 정도 되면 한 이만큼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마늘은 그 사이에는 이미 땅속으로 들어가고 막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워서 헉헉할 때에 이 바랭이가 이렇게 덮어주니까 잘 보호가 돼서 여름을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랭이 풀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랭이 풀을 이용한 이제 그 포장입니다. 이거 누가 이거 바치하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뭐 내버린 밭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산마늘은 이런 걸 좋아한다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안을 이렇게 헤쳐보면 요 안에 산마늘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듬해 보면 6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아무 풀도 없는 거죠. 네? 6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산마늘 수확할 때는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산마늘 수확하고 6월 1일 되면 다시 바랭이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풀들은 피하고 이게 바랭이만 아주 포장이 되면서 깨끗한 이런 포장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냉입니다. 냉이로다가 이렇게 이제 봄을 이렇게 이제 같이 그늘을 지어가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그늘만 지어주면 그래서 이걸 완전히 뭐 이만큼씩 크게 하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크게 되면 중간 정도를 이렇게 예초기로다가 좀 잘라줘서 햇빛도 좀 조금 들어가고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아주 최고의 환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지피물이라는 게 뭔가 지피물은 땅을 피복하는 물질을 갖다가 지피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땅을 피복을 한다? 왜 피복을 하는데? 땅을 갖다가 이 피복을 하지 않으면 이 산바늘을 온도가 30도 이상으로다가 올라가면 이 땅이 이제 돌멩이가 달고 그러면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그 신비단병균이 이게 30도 이상에서 아주 대번식을 하면서 산마늘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딱 병은 그 산마늘 병은 아주 신비단병만 하나 딱 죽이면 그 다음에 깨끗한 농사가 되는 거야. 단 한 가지 신비단병만 막으면. 그래서 그 30도 이상 올라가면은 그렇다니까 땅을 갖다 더워지지 않게 뭐를 깔아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차광망을 씌우든가 뭐 해서 선선하게 해주면은 신비단병이 덜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지피물을 까는데 고온기에는 온도 상승을 막아서 건전한 뿌리 발달을 도모하고 또 토양 수분을 적당하게 유지시키고
이 작물의 뿌리가 이 통하는 그 근권의 통기성을 푸슬푸슬하게 해서 좋게 하고 잡초 발생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서도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볏짚 너무 힘든 거야. 이거 300평치를 제가 사왔는데 25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다가 깔아고 하는데 돈 아까운 건 둘째치고 무릎을 꿇어 앉아가지고 볏짚을 깔아야 되니까 이건 그래서 까는 순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왕겨를 갖다가 구입을 해다가 갖다가 뿌렸더니 봄철 되면 바람에 이게 돌개 바람에 전부 하수구 구멍 이런 데 가서 이게 맥혀버려요. 이게. 날아가 없어버려요. 이런 데로 쌓여.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기 그 숲이 있잖아요. 숲이. 저 산판 위에 해가면 저 목재소 같은 데 가면 나무 껍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다가 가다 뿌려봤는데 그 나무 껍질은 처음에 깔았을 때는 좋은데 이게 비가 한번 오면 이 송진 있죠. 송진 같은 거를 분비를 하면서 끈적끈적하면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손으로 맺어도 지지도 않는 저 콜타르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을 불러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아니야. 더더욱이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보리를 재배해 보기 시작합니다. 보리, 맹류 종류죠. 맹류. 그래서 수단 그라스, 그 다음에 보리, 밀, 그 다음에 저 호맥, 이렇게 호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또 다시 시험을 해가지고 여기서 호밀은 아니라는 것도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야. 나는 아니야. 들깨를 심어서라도 내가 단 한 푼이라도 뭐를 먹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야. 그래서 들깨를 심은 겁니다. 이거는 산마늘 밭에다. 그래서 산마늘을 죽이고 들깨를 심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기메기 신기를 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가지고 부직포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산마늘을 심으라고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봤더니 이거 다 아니야. 아닌데 보리가 가장 좋아. 보리가 열흘만이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하루에 1cm씩 커. 근데 이 보리를 어떻게 이렇게 파종을 했냐? 이거는 보리를 그 전국적으로 내일서부터 모레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비가 오겠고 하면 꼭 와요. 그죠? 이 장마철에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오는 시기에서는 틀림없이 온다 그랬으니까 온다. 그러면은 그거에 40시간 전에 물에다 담궈 보리를. 그래 보리를 건져놔. 그리고 가끔씩 물을 뿌려줘 마르지 않게. 그러면 뿌리가 1cm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비가 후둑후둑 떨어지기 직전이야. 껌껌해지기 시작해. 그럼 분명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보리를 갖다가 그냥 온 밭에다가 갖다가 쫙 뿌립니다. 응? 휙 던지면 재밌습니다. 뭐 300평 같은 거 한 10분이면 다 뿌립니다. 그래서 뿌려놓고 그 다음에 하늘만 보면은 이제 비가 떨어지면 다 온다. 그러면 하루 저녁에 이 뿌리가 땅 속으로다가 다 뻗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괭이로 그런 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열흘 만에 1cm씩 큽니다. 이렇게 3만원 사이에 오릅니다. 그래서 9월 10일 정도 되면은 여기에 이게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에 잡초들이 올라와가지고 풀씨를 막 이렇게 얹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예초기로다가 이렇게 싹 깎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풀씨가 앉으려고 그럴 때에 이거 자르면은요, 왜 벌초 있잖아, 산소에도 벌초를 하면 풀이 못 올라오잖아. 요럴 때에는 풀이 그 다음에 싹 올라오려고 막 눈이 트고 막 이럴 때에는 보리는 2cm씩 이렇게 크기 때문에 보리 속에 이게 다 덮여버려. 그래서 이듬해 보면 이렇게 이 잔디밭처럼 이 보리가 죽은 이 그루터기입니다. 그 보리는 10월달에 심어가지고서 뭐 이듬해 봄에 재배를 해서 6월달에 다시 수확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 요건 뭐냐면 보리를 이 10월달 이전에 파종을 하면 100% 죽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왜 죽는데? 보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파리가 3장이 이렇게 나오면 요 안에 12장의 잎이 원기가 생기고 보리 이삭이 여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보리 이삭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이 보리는 월동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 한 개도 살아남지 않고 이렇게 다 죽는 거죠. 왜? 보리 이삭이 생겼기 때문에 월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중순에 뿌리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월동을 왜 했냐? 그거는 보리 이삭이 안 생기는 상태로 겨울을 놔두고 10월 중순에 파종하시오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 이전에 파종은 다 죽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렇게 해서 보리가 다 죽지 않으면 곤란해져. 이게 잡초로 변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리 이삭 사이 보리 죽은 사체 위로
이렇게 산마늘이 쏙쏙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까 햇볕을 가리면 풀이 안 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보리를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뿌리가, 그러니까 이 모든 식물은, 이 모든 지금 운동장에 있는 이런 식물들은 지금 위에 보이죠? 위에 지상부를 이렇게 보죠? 근데 땅속에 있는 건 못 보잖아요. 근데 이게 지상부가 이만한 덩어리가 있으면 밑에도 꼭 이만한 덩어리가 1대1로 비율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아까 보리싹이 이만큼 있으면 이 밑에 이 보리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퇴비를 주면 땅 위에다가 주지 땅 속에는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식물이 있기 때문에 갈아엎기 전에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보리가 주인이 이 주고 싶어 하는 부위를 갖다가 쏙쏙 골고루 이 뿌리를 갖다가 내서 이 땅을 갖다가 이 새스랑으로 찌르는 효과를 내면서, 그죠? 보리 뿌리가 죽으면 거기 구멍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쏙쏙 찔러가면서 골고루 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이렇게 입단화된다 이거죠. 네? 이 토양 흙이 구슬처럼 동글동글하게 입단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슬푸슬해져.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산마늘이 기분이 좋겠죠. 땅이 푸슬푸슬하고 거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안 매고 산마늘에게는 아주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냐? 요거는 그래서 산마늘을 이렇게 길렀더니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길렀더니 나중에 여기다 보리를 뿌리려고 이러고 봤더니 이 보리를 뿌리니까 이게 보리가 탁구공처럼 탕탕탕탕 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에 이만큼씩 누이고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야. 이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방법을 하나 또 개발을 해야지 해서 이게 찾은 게 제초제를 친 겁니다. 이거. 네? 바스타라고 하는 제초제. 그래서 바스타라고 하는 제초제를 70ml를 20리터에 타서 뿌려가지고 산마늘을 죽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리를 뿌리니까 술술 잘 들어가겠죠. 근데 이 농약을 갖다가 여기다 치고서는 이걸 한다? 그것도 또 조금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초기로다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깎아. 그래서 이 시퍼런 이 산마늘을 가슴이 아프지만 또 깎습니다. 예.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보리를 갖다가 싹싹 뿌리니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놔뒀더니 이제 보리가 거기에서 뭐 죽죽 올라오는데 아주 골고루 잘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12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산마늘은 사그러지고 보리만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전경입니다. 그래서 노지밭도 노지 아무것도 안 한 노지밭도 자 이게 산마늘도 다 들어가고 완전히 보리로만 가득 찼는데 여기 와서 풀 뽑아요? 여기 김매는 이유가 없죠. 내 동네에서 봐도 저는 뭐 이 호두개 같은 놈이 말이야 이상하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뭘 산마늘을 심었다 다 파내고 보리를 심었다 근데 또 봄에 되면 또 산마늘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몇 년 관찰을 하다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뭐 산마늘을 재는데 보리를 심었더니 또 뭐 산마늘이 또 언제 그렇게 심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궁금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얘기했더니 그래요? 이제 좀 끄떡끄떡. 이제 그 처음엔 뭐 미친놈 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가 이제 다 죽을 겁니다. 이게 풀 하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게 김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다 겨울이 왔어. 그래서 저 잔디밭이야 이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라오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노지밭에 풀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를 내가 들쳐서 크로즈업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요런 위에서 산마늘이 올라오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 가물으면 가물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죠? 보리가 이렇게 덮고 있으면 수분도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예술 농사 아닌가요? 이거? 예. 그래서 이게 농사를 김을 안 맨다니까 건달 농사 같지만은 이건 누가 매줬냐? 부단하게 보리들이 이 주인 역할을 꾸준히 밤낮으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호미를 심었습니다. 호미. 그래서 밀과 보리는 되는데 호미는 정부에서 공짜로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얻어다가 갖다가 심었더니 아주 이걸 피봤습니다. 이거는 안 죽어요. 이건 여름에 7월달에 뿌렸는데도 안 죽어. 안 죽고 계속 있다가 이렇게 봄에 이 잡초로 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이 눈을 찌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잘라내려니 이게 여기서도 나오고 이렇게
이래 나오니까 이것도 납도 안 돼. 그래서 하나 잡자니 이게 손이 막 뿌지뿌지 저 억새 잡은 것처럼 이끼려서 뽑히지도 않아. 이 왼수 덩어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호미를 심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10kg 한 말에 17,000원 정도면 삽니다. 보리를. 네, 보리를. 네. 그래서 300평 기준해서 약 100에 뿌리면 40kg.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맞춰서 내가 잘 이렇게 아주 살살살살 잘 뿌리겠다 그러면 30kg. 근데 이렇게 확 몇 번 반복해서 골고루 떨어지라고 하면 양이 많을 것이고 이렇게 해달라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40kg 정도 뿌립니다. 새도 먹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래서 헛골 사람 다니는 데는 어떻게 했냐 물론 거기도 다 뿌려야 됩니다. 그럼 거기 안 나올 거 아니냐 딱딱해서 잘 나옵니다. 네. 보리는 아무리 가진 땅이라도 뿌리만 100이면은 그 다음에 뭐 이 잘 큽니다. 그래서 이 헛골에도 다 뿌리는 겁니다. 자, 보리 파종량은 여기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 드릴게요. 드리고 갈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초제를 이제 들깨 재배입니다. 들깨 나는 3만원 심어가지고 내가 3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래서 내 들깨라도 심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들깨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3월 7일날 정식한 건데 7월 21일 정도 돼서 이제 이건 바스타라는 이제 제초제를 쳐가지고 이거 이제 이 저 70ml 넘어가면은 70ml 그러니까 농약이 물 한 통당 그러면 그 장애를 받습니다. 제초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량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 뭐 저 바스타라 그러니까 그냥 있는 데다가 풀어가지고 이래 하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꼭 이 70ml 이내로다가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잘 죽어요. 그런데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일부 농민들은 뭐 반 병씩 까놓습니다. 500ml짜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풀들을 다 죽인 다음에 풀도 죽고 뭐 산마늘든지 이파리 물론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들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기르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예초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순을 질러줘야 됩니다. 들깨를. 그래야 수량이 많아지죠. 그리고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들깨를 그대로 놔두면 이만큼씩 크면 나중에 수확할 때쯤은 비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쓰러지면 수확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한 2번 정도를 잘라줍니다. 예초기로 뭐 나수다 이렇게 자르면 잘 잘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꽉 차서 사람이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수확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나수로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근데 저는 그렇게 이 잡아다닐 나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초기에 그 톱날이 달린 거 있어요. 이렇게. 예? 예초기에 이렇게 톱으로 돼 있는 그 예초기. 그 10,000원이 한 장에. 예. 그 톱날 있는 걸다가 바꿔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사람이나 이런 사람 이제 마누라 보고 자, 그 고랑을 이게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치고 저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계속 너는 이렇게 돌아. 뭐 어떻게 이렇게 해치면서 밖고랑 이런데 해치고 나가듯이 그냥 나가. 그럼 이게 풀어지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예초기로다가 그 뿌리만 이렇게 탕치면 탕탕탕 하면서 한 주방으로 다 쓰러집니다. 네? 안 쓰러진다면은 요만한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톡톡 치면서 이렇게 예초기를 치면은 이게 300평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이면 다 자릅니다. 네. 그 나수에다 하루 종일 땅을 뻘뻘 그거 안타깝잖아요. 네? 그래서 예초기로다가 이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진하게 이렇게 쓰러지게. 그래서 그 다음에 들깨를 털고 나면 그 들깨집은 이제 그 카타기라고 왜 소염을 써놓은 거 있죠? 그걸로다가 썰어가지고 거기다 다시 환원해 줍니다. 그 밭에다. 이렇게. 그래서 이듬해 뭐 그 깨 거름이 되니까 그 깨집도 거름이 되니까 그래서 풀도 안 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깨를 재배하건 보리를 재배하건 하여튼 유기물을 만들어서 준다 이런 얘기죠. 똥거름을 주는 게 아니라 유기물을 만들어서 준다. 그래서 이제 조수 피해입니다. 이렇게. 돼지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돼지는 3만원 안 먹습니다. 근데 요렇게 왕개를 뿌리고 요런 데에 보면 유기물이 높아지면 군뱅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꽁무지라는 이제 군뱅이 지렁이 이런 걸 잡아먹기 위해서 이리 와서 코를 끌고 다니면서 3만원을 이렇게 부러뜨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 저 멧돼지가 많이 덤비는 데는 들깨 재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이렇게 깨집을 깔으면 들깨는 들깨 그 성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루가 코로다가 자꾸 이게 비빌라면 들어가면은 이 돼지가 이 들깨 재배하는 데는 안 옵니다. 근데 뭐 들깨를 심었다고 해서 그걸로 안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수실나려면 이제 이 코로다가 그런 게 자꾸
냄새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데를 안 오는 거죠. 기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돼지가 많은 데는 들깨 재배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 고라니도 이거 뜯어 먹질 않습니다. 이거 고라니가 이게 지금 고라니가 이거 일본에 나오니까 이게 뭔가 궁금해서 요 입구에 와가지고 이게 뜯어서 보니까 맵거든. 그래서 뱉어버린 겁니다. 이게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덤비질 않습니다. 고라니도 한두 포기 이렇게 뜯어서 맛을 보고 아 이게 먹는 게 아니구나. 그래 이제 뭐 피해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더지입니다. 퇴비가 많아지면 퇴비 성분이 많아지면 지렁이가 많아질 거니까 두더지가 덤비겠죠. 그래서 두더지를 막는 방법이 다른 농사 질 때도 그래요. 두더지가 많이 덤비면은 요거는 일본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요 팔랑개비 저기 맥주 깡통이나 이런 거를 이 못으로다 찌른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하면 잘 오래져요. 종이 오래지듯이. 그렇게 해서 팔랑개비를 만들어 가지고 철사에다 꽂은 다음에 저 동해안이나 남부 지역에 가면 그 조리대라고 있어요. 이렇게 담뱃대 만들던 그 대나무 거기에다가 꽂으면 이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명 현상, 울림 현상이 증폭이 되면서 땅 속에다 꽂으면 그게 멀리 갑니다. 근데 두더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소음이거든요. 그래서 두더지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 쥐 싹싹, 뭐 두더지 싹싹 뭐 그래가지고 뭐 덧 이런 거 넣어봐야 이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팔랑개비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놓으면 아주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하천 같은데 이제 군인 부대 옆에는 까마귀가 많으니까 이렇게 봄에 뭘 심어놨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뜯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뭐 다른 지역에는 큰 피해 없습니다. 까마귀가 이 저 군부대 주변에 많거든요. 이 저희 농장인데 그냥 뜯고 계속 뜯어가지고 그 뿌리를 보기 위해서 이러다가 이제 봄 내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만약 혹시 잡초가 난다 그러면 뭐 이런 제초제를 여기 있는 이런 내용대로만 정량대로만 지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과량으로다가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초제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잡초 제거를 하는 중에서도 좀 말을 안 듣는 잡초가 있어요. 그죠? 제초제를 치면 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이 새뜨기가 대표적인데 새뜨기는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뭐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정도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에는 이제 너 죽고 나 죽고의 농법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뭐냐면 차광망을 이제 이렇게 95%짜리를 95% 이게 95%라는 얘기는 뭐냐 햇볕을 95%를 막을 수 있는 차광망입니다. 그래서 50m에 7m 폭에 50m짜리가 한 97,000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다가 덮습니다. 이렇게 덮어서 한 달 정도만 둬두면 이제 다 녹아내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걸 또 쭉 끌고 올라가서 또 다른 부위를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면은 풀이 없는 깨끗한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 이제 여기서 요 농법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업을 해야 되잖아. 그럼 난 보리를 심을 뭐 여유도 없고 뭐도 없고 난 부업을 해야 되는데 아침 저녁을 출퇴근하고 시간이 없어. 근데 심어야 되겠다. 그럼 심어. 일단 심는데 저 차광망 있죠? 95%짜리를 밭가에다가 미리 사다가 놨다가 심어. 그리고서는 한 7월 중순 넘어가지고 풀들이 이제 성하게 막 꽃이 피고 막 이제 험악해지기 시작할 때에 그거를 이제 아들아 저기서 잡고 나는 여기 잡고 자 굴려. 저 밭끝까지 굴려. 이게 길내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차광망을 싹 덮어. 또 저 위에서 덮어. 이렇게 해서 차광망을 싹 덮어놓으면 이 풀들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풀씨도 안 남기고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 정도 되면 야 아들아 산마늘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 걷어. 그래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또 거기다가 딱 다음에 나오기만 해봐라. 응? 딱 또 거기다 돌돌돌 말아놓고 있다가 또 산마늘이 하는데 10월 중순 정도 돼서 또 풀이 어디에선가 날라와가지고 또 나오기 시작하면 그다음 또 이게 김매기의 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만약에 보리도 난 같이 심고 싶다 그러면 한 달 정도를 갖다가 덮어놨다가 걷고 보리를 뿌리면 풀이 그동안에 나올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식물들이 이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파이트롬계라고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무지개색. 근데 그 무지개색 중에서도 이 7000
이게 700 나노미터하고 4200 나노미터의 그 광합성을 가지고 식물들이 대부분 이용을 해서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식물 그 재배기 보면 보라색하고 파란색이 나죠? 이렇게 그 식물 재배기 왜 저 이 실내에서도 기르는 거. 그게 이제 그 원리인데 가을에는 그 파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을에 함부로 나왔다가는 이 풀씨가 죽겠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벌초 때가 돼서 한번 싹 깨끗이 깎아두면 풀이 나올 법도 했는데 딱 멎어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반응을 한다고요. 이 식물들이. 그래서 가을에 보리를 심으면 그때는 풀들이 안 나와요. 또 깨끗하게.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일일이 뭐 다 그대로 할 게 아니라 그걸 응용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얼마든지 거둘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이렇게 많아. 병이 뭐 입마름병도 있고요. 예, 코처럼 썩는 무름병도 있고요. 이런 병들이 다 있는데 이런 병들은 산마늘을 죽이지 못해. 알 뿌리면 그대로 살아있어. 그러니까 안 죽으면은 그거는 다음에도 기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죽으면은 그거는 다시 보식하거나 폐롱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산마늘은 오로지 여기 지금 신비단병만이 산마늘을 죽인다고 지금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진흥창에도 아직 요거를 확립을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요걸 개인적으로 확립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포장에는 1년 내내 이 신비단병에 죽는 그런 산마늘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마늘은 육안으로 보시면 이렇게 코를 풀어놓은 것처럼 번들번들해서 신비단이야. 비단처럼 반짝반짝거린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먹어 치우니까 이게 죽는 거야. 근데 요게 알맹이가 요게 좁쌀알만 해. 좁쌀알. 구슬 같은 게. 그래서 한 움큼씩 막 수북수북이 쌓여 있어. 땅에 이렇게 재배하는 데 보면. 근데 이 신비단병균은 모든 식물에 거의 다 있어. 180여 종의 식물에 다 가해. 고추에도 많아. 고추에도. 그래서 그 알맹이가 동글동글한 게 있는데 까맣게 밤 껍데기처럼 그렇게 진한 갈색이면은 이빨로 깨물어도 깨물리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돼. 균핵 덩어리. 그래서 요게 죽이는데 30도 이상 올라가는데 죽는데 산마늘은 여름에 땅속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알뿌리가 땅속에 있잖아. 이파리는 다 녹아 없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없어지니까 주인도 몰라. 농사를 지면서 지금 신비단병이 땅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관심 있게 안 보면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중에서 발병률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사그러져 들어가는 사이에 여기에서 발병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듬해 봄에 보면 은연중에 이게 없어지는데 이게 뭐가 쥐가 파먹었나 뭐가 파먹었나 이러고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100% 거의 신비단병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숨바꼭질 농사를 짓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죠. 그래서 자 38도, 30도 이상에서 대량으로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죠. 요게 홍천의 한 농가인데 이렇게 심었습니다. 2018년도에. 네? 18년도에 심었는데 펄었죠. 근데 19년도에는 훨씬 나아진 환경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벌거벗어서 이게 신비단병인데 그 해에 엄청나게 더워서 36도씩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돌멩이가 달아서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산마늘이 다 죽었어. 근데 어디만 남냐? 여기 두릅나무거든. 두릅나무. 자, 두릅나무. 그늘 밑에 온도가 30도 이상을 서늘하게 했던 환경이 산마늘을 살린 거야. 여기만 달아붙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안에 이 계곡 밑에 여기만 달아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아까 보리를 재배한다, 땅에 지피물을 깐다 하는 게 왜 그러냐? 온도를 다운시켜서 신비단병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우리가 이 건전하게 산마늘을 재배를 할 수 있다. 딱 이거 한 가지야.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나무를 심어놓고 그 사이에다 심으면 금상첨화겠죠. 금상첨화죠. 네. 천혜의 조건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농약, 약제 방제로다가 한다면은 농약, 그러니까 테부코나졸이라는 약입니다. 이 신비단병을 막을 수 있는 이건 산마늘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고시에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용 농약입니다. 그래서 이 테부코나졸이 실바코나 뭐 토균탄, 그러니까 잎재로도 이렇게 뿌릴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뿌리느냐?
6월 상순, 7월 상순, 7월 하순 이렇게 세 번만 뿌리면 이 신비단병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면적으로 산만을 짓는 농가들한테 자 신비단병 약이 뭡니까 하면 아는 사람이 한 50%가 안 됩니다. 알더라도 언제 쳐야 됩니까? 몰라. 어느 놈이 알려줘서야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친다고요? 6월 상순, 7월 상순, 7월 하순. 아 근데 왜 상순 해다가 왜 하순으로 갔냐? 그 이상한 사람 그죠? 그 왜 그러냐? 왜냐하면 8월 달이 휴가철이잖아.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시기를 대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약효가 떨어졌을까봐. 그래서 7월 상순에 쳤지만 8월 상순에 칠 거를 살짝 당겨가지고 이 더위, 고온 장애의 이 신비단병 대폭발할 거를 예방해서 7월 하순으로 당겨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세 번만 뿌려주시면 이 산마늘은 정말 1등급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자리파리를 고자리파리는 마늘밭에 고자리파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고자리파리가 이 구더기입니다. 구더기인데 어떤 구더기냐면 이렇게 구더기가 파먹습니다. 이렇게. 이게 피해받은 산마늘 폭인데 이게 왜 피해를 받냐? 똥거름물이죠. 개분이 뭐 이런 거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그 비료 있죠. 똥거름을 주면 똥 냄새를 맡고 와서 이게 다 죽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요 정부에서 지원해준 그 차광망인데 아주 부직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산마늘 심어서 깨끗하게 재배하세요. 김 안 메고 재배하세요. 아주 의견은 대단하죠. 좋은 아이디어죠. 근데 여기다 심어놓고 거름을 주려고 이래 보니까 거름 줄 데가 없거든. 그 어디야? 구멍 뚫린 데는 여기라고 여기에다가 갖다가 개분을 한 움씩 이렇게 올려놔준 겁니다. 아 요거 놓고 잘 크라고 여기 한 주먹씩 다 올려줘서 나중에 똥 냄새를 맡고 고자리파리가 여기다 알을 쓸어놓는 거죠. 다. 그래서 이듬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마늘밭에는 이 개분을 많이 줘야 이렇게 농사를 잘 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잖아.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개분을 주면 안 됩니다. 개분을 주면 똥냄새 맡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피해 뭐 이런 없는 겁니다. 그냥 다 별로 뭐 필요가 없어요. 이제 비료 많이 주고 너무 많이 주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산마늘 얼어 죽냐? 산마늘은 안 얼어 죽습니다. 이래도 이렇게 파김치처럼 돼도 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5월 상순경에 이렇게 꽃이 나왔을 때 되게 추워가지고 두릅이 막 얼어서 막 이렇게 피지 못하고 이랬는데 이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뭐 얼어 죽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정식부터 수확까지 소유 기간인데 요 모종을 심을 때에 저는 아주 이쑤시개 정도 크기를 심었기 때문에 이게 4년이 소유가 되는데 큰 모종을 심으면 그 이듬해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모종 크기에 따라서 이거는 4년 꼭 4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2년도 걸릴 수가 있고 3년도 걸릴 수가 있고 근데 다주 밀식 그러니까 여러 주를 콱콱 꽂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죠. 지금 모종이 많다면 종자를 뿌려가지고 모종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확확 꽂으면 그걸 새끼를 뭐 2개에서 4개 치고 4개에서 8개 그건 주판 찔릴 때나 가능하지 사실 농업 현장에서는 그거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10대 한꺼번에 꽂아서 한꺼번에 수확하는 게 더 낫지 그죠? 그래서 다주 밀식 여러 주를 밀식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확은 뭐 그냥 이렇게 전체를 깎는 방법 뭐 이렇게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글쎄 뭐 전체 깎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모종을 또 심는데 저는 여기 금년도에 이렇게 싹 깎은 위에 이게 작년도에 깎았죠. 그래서 올해 이제 모종을 새로 심었는데 심는 걸 어떻게 심냐면 로타리를 칠 시간이 없었어요. 왜? 집 짓느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이 위에다가 호미로다가 이렇게 쿡쿡 찔리니까 손으로도 팔 정도로 이 보리를 많이 재배해서 이게 땅이 푸슬푸슬해서 그냥 심었습니다. 이 위에다. 근데 지금 여기 제 사진이 있습니다. 더 잘 컸습니다. 훨씬 더 잘 컸어요. 여기가. 왜? 토양 환경이 바탕이 유기물로 퇴비가루로다가 되어 있으니까 가물질 않으니까 훨씬 잘 됐어요. 그러니까 무경운 재배, 갈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없네, 그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해서 수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모종은 이런 거 어린 저 모종을 갖다 심어가지고 이건 상자 재배, 뭐 상자로도 재배 이렇게 그래서 농가에서 이렇게 이제 재배를 이제 이렇게 하죠. 이건 이제 죄농장입니다. 그래서 이 죄농장 같은 경우는 보리를 재배하기 때문에 김을 안 매도 이 이파리 색깔들이 다 이렇게 이 광택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기분 좋잖아요, 그죠? 자, 이 노지 밭인데도 이렇게 빵빵하게 이게 아까 웃거름을 2번 주는 거 4월 중하순경에 웃거름을 주면 종자가 이렇게 아주 빵빵하게 달린다. 이렇게 산에도 이렇게 뿌려도 되고요. 이게 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우하열을 맞춰서 이렇게 심어도 되고 뭐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틀리니까 이게 그냥 산에다가 이렇게 자생해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하는 정형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원이 있으면 산마늘을 웬만한 환경이면 다 적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작물이 없죠, 사실. 양지면 양지, 음지면 음지 그렇지만 이건 양지, 음지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다 잘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긴 자작나무 심은 거예요. 이건 제 농장이 아니라 저기 내면에 있는 한 농장의 사례예요. 그래서 이건 왜 엉성하냐? 이건 이파리를 하나 남기고 하나는 다 딴 거야. 수확하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재밌죠? 예. 그래서 조금 쉬시고 또 한번 다른 장면 한번 보시죠.